왜 안 해?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는 검사 말을 믿지 내가 저 공부 못하고 저게 해서 저 찌질한 직장 다니는 저것들 말을 믿어 이 생각이 강해. 첫 번째는. 근데 변호사가 주장을 하잖아. 변호사가 얘기해봤자 저것들은 돈 받고 저렇게 그냥 말 만들어주는 자기도 사람이고. 변호사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하지. 근데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있다가 나온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 달 만에 다 알아. 아, 나는 판사들이 저렇게 상식이 없는지 몰랐어. 이 소리를 다 해. 변호사가 지가 돼갖고. 지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다. 지금 걔들 스스로 정통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옛날 같으면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시험 재학 중에 합격하거나 1년 늦게 합격하고 5학년에 합격하거나. 최소한 5학년. 최소한 5학년. 그리고 초임지가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중에 이제 고등법원 판사쯤 할 때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마치고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또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행정처에 들어가서 실장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를 거쳐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정통법관이라고 지네들끼리 붙이고 정통법관이라는 게 재판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정통법관이지 왜 중간에 딴 길을 샜다 나온 놈들이 왜 정통법관이야. 오히려 정치법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지. 그런데 이런 코스를 거쳐오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지금 법원의 문제인 법원 개혁을 못한다.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박시환과 전수환 이 두 전직 재판관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 세상은 많이 변하잖아요. 예.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판결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들만의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이 그 목소리가 이제 점점 예. 목소리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 이 판결은 그 판결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민희령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딱 보면은 되게 사람이 정말 선비처럼 생겼어. 인상도 깔끔하고 그리고 법원장하고 이럴 때도 평판도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예. 뭐 직원들 생일 같은 때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카드 써가지고 보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나름의 스스로 자임하는 정통 법관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제 중견 법관들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 거기에 대법관이라고 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선배 법관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배 법관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세요. 예? 진짜로 그랬어. 그러니까. 선배 법관을 상급 법원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그 법원 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정통 코스를 밟았던 정통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법원의 개혁은 용언한 거네. 그럼요.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반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니까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번 대법원뿐만 법원 조직도 이제 한번 흔들 때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 앞에 가서 추운데 맨날 며칠 그러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 네. 응? 근데 과거 광우병 촛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나이 40도 안 된 놈들이 판사라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무질서하게 응? 저렇게 저걸 상황을 언제까지 저걸 저렇게 방치해야 되냐. 촛불을. 그렇죠. 왜 저걸 놔두냐. 그렇죠. 그 촛불 이야기하니까 권영국 변호사가 촛불 집회에서 또 영장 청구가 됐었잖아요. 네. 실질 심사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이제 차벽으로 다 세워져서 통로에도 못 들어가니까요. 권영국 비켜라. 네. 그렇죠. 당신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10가지 셀 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하겠다고 해갖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이야기한 거, 판사님 주말에 광화문에 가서 직접 한번 목격해라. 광화문에는 지금 헌법이 다 유린되고 있고 나도 그 같이 있었다. A4 용지 한 장이 안 들어간다.
버젓이 인도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인도를 갈 수 없는 거다. 그 불법 행위를 항의를 한 게 죄가 되냐. 그걸 경찰들이 하고 있다. 가봐라. 그랬더니 법이 뭐래. 나는 거야. 그래서 뭐 눈만 껌뻑껌뻑하고 영장이 기각됐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우리 그 민변의 여성 그 변호사 남편이 누가 방청을 했었나 봐. 그 변론이 평소 변호사가 안 하는 변론이잖아요. 꽤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럼. 근데 이게 와봤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 어마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 말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태풍이 그 휩쓸고 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멀쩡하고 있던 바다가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생태계가 한 번씩 네. 뒤집히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이런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같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대 강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야. 위아래를 뒤집어 놓으면서 그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은 수십 년 동안 이걸 뒤집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저 법원이 썩어가고 있고 법원이 죽어가고 있으면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이걸 뒤집을 때가 됐는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못 뒤집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왔어.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그걸 다 뒤집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뭐 꼭 다 뒤집으라기보다도 네. 기존에 잘못돼 있는 거를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 책무가 있는 거죠. 예, 주로 뭐를 해야 돼요? 일단은 기존의 법원 적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적폐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기수 문화로 해서 참 법원장 갔다가 또 뭐 변호사 하기 싫으니까 다시 또 고등법원 형사부장으로 와서 완전 꼴통들이 너무 많아. 맞아. 법원 내에. 네.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일정한 기수 파기를 좀 해야 돼요. 예. 기수 파기를 해서 좀 그러니까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법원장도 되고 법원 내에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가장 그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부가 이제 신청 50부라든지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예. 사람들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을 거기 인선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법원장 자체도 사실은 승진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학교 봐봐.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학장을 하잖아. 네. 그럼 돌아와서 또 교수 하잖아. 뭐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보직이라는 게 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법원에 판사로 있다가 예. 그러다가 역할이 돼갖고 그 지방법원장이 돼. 네. 또 지방법원장 임기가 다 되면 판사를 또 해. 또 해. 그렇게 하면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꾸만 저기 상소를 남발한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무조건 2심 가고 2심 지금 무조건 대법원 가고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상고법원을 허가제를 또 하니. 만드네요. 상고법원을 만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딱 저기가 고착화가 되면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방법원 판사들은 젊고 실력 없고 낮은 것들. 그냥 한번 거쳐가는 판사. 그렇죠. 판결. 예.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높은 사람들한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심에서도 경륜이 있는 고개 정통한 판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재판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민들도 믿을 수 있죠. 그렇지. 여기서 해도 여기서 이렇게 경륜이 있는 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를 유죄가 됐어도 좀 억울하긴 하지만 고등법원 가서도 이렇게 잘하는 판사들이 했는데 그렇죠. 2심에 가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굳이 항소할 필요 없이 야, 저 한 30년 재판한 사람이 이런 판결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해봐야. 그리고 검사들도 저 사람들 잘하는데 우리가 좀 졌지만 네. 뭐 굳이 항소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3심제지만 굳이 1심, 2심 우리는 무조건 3심까지 다 가잖아요. 네. 무조건 가야 같이. 되는 거지. 네. 법을 잘 몰라도 거기에 써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일반 시민이 볼 때 아 이래서 이 말을 썼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돼. 네. 근데 은나래 씨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그러면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렇죠. 네. 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물어 그렇게 대답하겠죠. 네.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명수 총리 2심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된 걸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거든. 네. 2심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돈을 갖다 줬다는 사람이 주말이 아닌 평일날 날이 맑을 때
응? 네. 오후 시간에 갖다 줬다라고 돼 있거든.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시켜가지고 만든 말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변호인단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날씨를 봐서 비 오는 날 빼고, 그다음에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평일날 중에서도 한명숙 총리는 공식 일정이 있는 총리고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공식 행사로 가 있어가지고 다 보도된 날짜 다 빼고. 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심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이거에 의해도 알바이가 완벽하게 입증이 된다.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썼거든. 준 사람 주장은 주말이 아닌 날. 네. 주말이 아닌 평일에. 평일에 맑은 날. 맑은 날. 오후에. 직접 그걸 갖다 딱 집합을 하면서 털어버렸어. 그 일정 있는 거 빼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날짜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죄 유력한 그게 사유가 됐거든. 형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누가 봐도 생각이 되잖아. 그렇죠. 2심이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면 그걸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심에서는 그게 누가 봐도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잖아. 그 2심 판사가 이놈들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토요일도 포함된다라고 썼어. 납득이 가냐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문에.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 그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근하는 날은 평일로 평일로 보고 출근 안 하는 날만 휴일로 생각한다.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도 출근했다고 했기 한만 원은 때문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한만 원 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어떤 사람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하면서 그걸 토요일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것들만 그러는 거야. 고등법 판사들만. 왜 그걸 해? 고등법 판사도 이러지.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시간 개념으로 오후를 미국으로 하면 우리 시간 새벽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쓰지.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어차피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범서를 써놓는 거예요. 태판을 써대는구나. 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봤어 판결문을? 우리 다 보지. 관심이 244조의 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참여정부 때 검사들이 계속 불러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씨는 피해자 신문조서는 진술조서는 안 받고 한 100번 부르면 서너 번 받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 오지 안 하고 괴롭혀갖고 자백 다 받아놓고 지금부터 조서 만들자 이래갖고 정리합시다. 그래 진술 거부권 고지했죠 이렇게 하고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법 수사를 근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검사가 피해자 신문 조서를 진술 조서를 작성하든 간에 부르면 네.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검찰에 도착한 시간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그다음에 조사한 시간, 열람한 시간이 다 적게 돼 있는데 지금도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 안 하면 하나도 안 적어요. 안 적죠. 아무것도 안 적지. 근데 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작성을 안 하더라도 별도 피해자 신문 작성 안 하면 별도 서면에 언제 도착하고 이런 걸 다 기재해서 수사기로 편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청년 교육감 그거를 내가 보니까 이미 인천교육감 구속된. 이청년 교육감 국장 한 사람하고 사무장하고 이제 두 사람 구속돼 있는데 구속돼 있을 때는 이청년 교육감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예. 그럼 이 사람들을 한 70분 불러. 그 4-5분밖에 조서가 없어. 우리가 출정 기록을 내가 다 떼보니까 한번 하고 똑같네. 둘이서 같이 부른 시간이 9일 동안 있어. 예. 9일 동안 부르고 내가 신문을 하니까 9일 동안 같이 있도록 해서 장문을 하라 그런 거야. 입을 맞춰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 방조범으로 풀려나가고 이청년이 구속돼야 방조범 풀려나간다.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청년이가 어떤 식당에서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네. 그걸 갖고 기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거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게 한 70분 불렀는데 조서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받은 거는 이런 위법 수집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서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상식 그 위법한 수사를 해갖고 공포 속에서 진술한 거잖아. 임의성이 없는 거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 그거 다 입증 다 했어. 예. 그리고 그거를 법정에서 진술하니까 어떻게 또 사실대로 이야기할 겁나잖아요.
전날 불러갖고 예행연설 다 시키고 네. 정인신문 다 끝나니까 정인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약속했던 그 방조부문을 공소장 변경해줄게 이렇게 하고 실제 또 공소장 변경해줬어. 근데 판사가 그 예비 방조부문 안 하고 그 정범으로 인정해갖고 5년을 때려 그랬어. 방조범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 그 다음날 두 사람만 불러. 위로해주면 항소시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검사가 예. 말 바꿀까봐 이제. 이게 다 입증을 됐는데 판결문에 한 페이지도 없어. 한 줄도 없어. 야.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판사는 뭐냐?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면 설마 검사가 그렇게 하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검찰도 나쁘지만 법원만 제대로 해도 그게 상당 부분 그게 견제가 막아진다 되는 거지. 그랬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법원이 야 검찰의 그런 수사관은 이거는 재래의 수법이잖아요. 이것들이 이 사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한명수총의 사건도 그렇고 저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다 그래. 조금 유명한 사람 끼어 있으면. 그러면 저 짓을 못하게 하는 거는 판결을 통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의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증거법칙에 반해서 이런 거는 증거를 못 쓰겠다. 판결 한 개만 나와도 저 짓 못하면 바로 근절시킬 수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것들이 안 해. 왜 안 해? 왜? 예? 왜 안 해?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는 검사 말을 믿지 내가 저 공부 못하고 저게 해서 저 찌질한 직장 다니는 저것들 말을 믿어 이 생각이 강해. 첫 번째는. 근데 변호사가 주장을 하잖아. 변호사가 얘기해봤자 저것들은 돈 받고 저렇게 그냥 말 만들어주는 자기도 사람이고. 변호사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하지. 근데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있다가 나오는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 달 만에 다 알아. 아, 나는 판사들이 저렇게 상식이 없는지 몰랐어. 이 소리를 다 해. 변호사가 지가 돼갖고 지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다. 지금 이 판결을 왜 안 해?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는 검사 말을 믿지 내가 저 공부 못하고 저게 해서 저 찌질한 직장 다니는 저것들 말을 믿어 이 생각이 강해. 첫 번째는. 근데 변호사가 주장을 하잖아. 변호사가 얘기해봤자 저것들은 돈 받고 저렇게 그냥 말 만들어주는 자기도 사람이고. 변호사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하지. 근데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있다가 나오는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 달 만에 다 알아. 아, 나는 판사들이 저렇게 상식이 없는지 몰랐어. 이 소리를 다 해. 변호사가 지가 돼갖고 지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다. 지금 이 걔들 스스로 정통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옛날 같으면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시험 재학 중에 합격하거나 1년 늦게 합격하고 5학년에 합격하거나 최소한 5학년. 최소한 5학년. 그리고 초임지가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중에 이제 고등법원 판사쯤 할 때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마치고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또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행정처에 들어가서 실장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를 거쳐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정통법관이라고 지네들끼리 붙이고 정통법관이라는 게 재판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정통법관이지 왜 중간에 딴 길을 샜다 나온 놈들이 왜 정통법관이야. 오히려 정치법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지. 그런데 이런 코스를 거쳐오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지금 법원의 문제인 법원 개혁을 못한다.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박시환과 전수환 이 두 전직 재판관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 세상은 많이 변하잖아요. 예.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판결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들만의 세상이 리그. 바뀌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이제 점점 예. 목소리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 이 판결은 그 판결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민희령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딱 보면은 되게 사람이 정말 선비처럼 생겼어. 인상도 깔끔하고 그리고 법원장하고 이럴 때도 평판도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예. 뭐 직원들 생일 같은 때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카드 써가지고 보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나름의 스스로 자임하는 정통 법관이야. 있는데 국민들이 인도를 갈 수 없는 거다. 음. 그 불법 행위를 항의를 한 게 죄가 되냐. 그걸 경찰들이 하고 있다. 가봐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라는 거야. 그래서 뭐 눈만큼 뻑뻑뻑 영장이 기각됐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우리 그 민변의 여성 그 변호사 남편이 누가 방청을 했었나 봐. 그 변론이 평소 변호사가 안 하는 변론이잖아요. 꽤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럼. 근데 이게 와봤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 어마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 말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태풍이 휩쓸고 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멀쩡하고 있던 바다가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생태계가 한 번씩 예. 뒤집히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이런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같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4대 강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야. 위아래를 뒤집어 놓으면서 그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 앞에 가서 추운데 맨날 며칠 그러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 네. 예? 근데 과거 광우병 촛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나이 40도 안 된 놈들이 판사라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무질서하게 응? 저렇게 저걸 상황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야 되냐. 촛불을. 그렇죠. 왜 저걸 놔두냐. 그렇죠. 그 촛불 이야기하니까 권영국 변호사가 촛불 집회에서 또 영장 청구가 됐었잖아요. 네. 실질 심사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이제 차벽으로 다 세워져서 통로에도 못 들어가니까요. 권영국 비켜라. 예. 그렇죠. 당신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10가지 셀 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하겠다고 해갖고 그렇게 현행범으로 하다가 체포하겠다고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이야기한 거 판사님 주말에 광화문에 가서 직접 한번 목격해라. 광화문에는 지금 헌법이 다 유린되고 있고 나도 그 같이 있었다. A4 용지 한 장이 안 들어간다. 버젓이 인도에 우리가 갈 수.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제 중견 법관들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 거기에 대법관이라고 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선배 법관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배 법관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세요. 아, 예? 진짜로 그랬어. 그러니까. 선배 법관을 상급 법원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법원 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정통 코스를 밟았던 정통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법원의 개혁은 용언한 거네. 그럼요. 네.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반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니까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번 대법원뿐만 법원 조직도 이제 한번 흔들 때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직자라고